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황센터 최희정입니다. 드디어 202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큰 변동성 없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합니다. 현재 0.86%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4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600개가량 포착이 되는 가운데 이 안에서 자동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부품 모두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치지직이 트위치의 구독 서비스를 이어받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1%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 살짝 둔화되면서 0.86%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263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인데요. 특히나 오늘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대거 담아내면서 현재 4,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2,100억 원 넘게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도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탄력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5%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86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코스닥을 끌어주는 것은 오늘 개인의 매수세인데요. 개인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대거 매수세 이어나가면서 5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자동차, 제약바이오, 그리고 STO 관련주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IT센과 STO IT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일제히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는 STO 발행과 관련한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STO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장 강합니다. 현재 11%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는 갤럭시와 SM도 3.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IT센 역시 각각 5%,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오킨스전자가 강세 보이면서 CXL 쪽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HBM,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은 온디바이스 AI 쪽인데요. 현재 HPSP가 4.42%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4%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증시 2023년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점에서 좀 취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증시는 그리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10년간의 흐름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산업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내년에는 어떤 전략을 담아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영앤리스트의 최진욱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 앞서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이제 IPO 관련된 네. 종목군들의 좀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에티넘 인베스트가 지금 장중 뭐 두 자릿수 이상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굉장히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 좀 테마성 종목군들이 좀 막판에 들어서 수급이 쏠리면서 좀 급등이 나오는 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2시 40분이 넘어갔을 때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다시 차익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실 수 있고, 이런 물량들이 좀 빠르게 쏟아지는 것은 이제 미수 거래들이 좀 많이 포커스가 될 때, 보통 수급 집중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은 조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약간의 조금 지수가 소폭으로 조금 더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좀 차이입니다. 이전보다 약간의 좀 대형주의 이 탄력도가 살짝은 좀 내려온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선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어서 뭐 투심 자체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수급 양상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최근 이제 투심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 뭐 두나무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기업들이 이제는 기술적 반등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만큼 과대나 폭이 컸었고 좀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지금 수급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부분들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수급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빠지기 식으로 좀 수급들이 많이 양상들이 잡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쪽에서만 좀 많이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은 오전과 지금 변함없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뭐 ETF부터 반감기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심이 이제 재차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에 내가 좀 집중을 해서 좀 따라붙기보다는 일단 내년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네. 성장주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성장주들의 지금 밸류 자체도 다시 지금 투심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코스피 쪽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진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부품주들,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를 특히 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저는 이제 동전주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시가총액도 낮고 그만큼 유통 물량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금으로도 내가 뭐 운이 좋으면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운이 나쁘면은 또 손실도 볼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단 시가총액 좀 1,000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탄력이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성장주들이 이제 조금 더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통해서 지금 시장 상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우선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자동차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나 우선주들이 벌써 상한가의 세 종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선주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상승장의 마무리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군들이 네. 뭐 대부분이 정치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어서 약간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정치와 연관성이 좀 짙은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 네. 뭐 기타 이제 우선주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쪽이 뭐 대거 상한가가 들어가서 정말 이게 테마성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우선주가 있으면 우선주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본주가 제가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특히나 이런 정치 테마에서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어서 요거는 조금만 별개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처럼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기조를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상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쪽으로 특정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이제 뭐 그 해당 뭐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다른 쪽 반대쪽과도 이런 핑퐁이 되면은 이게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어제랑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9조, 10조 지금 네.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까지 거래된 거에 거의 한 60, 70%가 그 1시간 반 만에 터져 나와야 전거래가 유사한 흐름이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적은데도 이렇게 쏠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테마성 장세가 강해질 땐 대형주가 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쏠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형주들이 강할 때는 좀 트레이딩 장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핫했었던 섹터의 대장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대형주로 조금씩 옮겨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선주가 급등하는 시장 자체는 그다지 아름다운 시장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 6조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저께와 그 어제의 거래 대금과 비교를 한다면 좀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동전주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지금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3종목이 동전주입니다. 저희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팀장님? 네, 사실 지금 시장은 어떤 이슈가 뭐 특정적으로 생겨가지고 간다기보다는 네. 오늘도 지금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들도 뭐 덕성호, 우선주가 이제 대부분 있고요. 네. 뭐 대상홀딩스 우도 그렇고 뭐 네오리진 뭐 그리고 소룩스, 뭐 골든센츄리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 있는데 원체적으로 지금 보면 시가총액 다 낮은 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양상들이고 지금 덕성호도 지금 상한가를 간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정치 테마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주들이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본체들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에 있었던 물량들이 일부 좀 빠지면서 덕성을 또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우선주에는 저는 오히려 매매 관점을 잡는 건 굉장히 좀 힘든 관점이기도 하고 좀 시장에 좀 그렇게 그닥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부분들은 시장은 일단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종목들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딱히 올릴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선주 쪽에 수급도 많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고 뭐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 다 안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효과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총선 부분들이 내년 4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정치 테마주들이 한 차례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여야 발언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좀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정치 테마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2등, 3등주를 보는 게 아니라 대장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대장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대장이 빠지게 되면은 2, 3등주도 수급이 같이 좀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성은 대장주로 좀 봐야 되고요. 일단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적은 대금으로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소규모 자본으로도 뭐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물량 많이 빠집니다. 한번 네.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위쪽 고점에 물리게 되면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어떤 진짜 재료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엄청난 상한가를 뭐 2연상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는 한은 저는 오히려 동전주들 같은 경우 매매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우선주나 뭐 동전주,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외적으로 저는 좀 성장주 쪽에 계속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 어느 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중에서 우선주와 동전주를 제외하고 또 다른 종목 한 종목은 지금 그래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누적 서비스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분을 보유한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요게 이제 가입자 수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월간 이용자 수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AI 쪽과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대와 20대가 좀 상당히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뭐 베타 테스트 기간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틱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사실 10대가 뭔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스타트 부분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이런 월간 이용자 수라든지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슈가 된 거가 이제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오늘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당 종목군이 좀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좀 눌리다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500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일부 좀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은 좀 트레이딩 흐름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 근데 오늘 사실 거래량을 소화한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물량들, 보유서 물량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뭐 충분히 좀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다음 거래일에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음 거래일 종가라든지 그 다다음 날 이틀 뒤 거래일에서의 좀 시초가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략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저희가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해서 짚어드렸는데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종목,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25% 넘게 빠지고 있고요. 장중에는 거의 하한가까지 진입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사실 이제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 지금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거래량이 지금 6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 지금 매물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한 특정 악재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과대 이제 납폭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투심이 이제 더 악화가 된 부분들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누군가가 좀 오버행으로 지금 물량을 던지면서 그에 따라 이제 투자자들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더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매도세로 지금 3일간 계속 잡히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에도 매수세가 좀 3일간 계속 유지가 됐다가 오히려 지금 매도세로 전환이 됐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더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25%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직도 빠질 매물들이 저는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내가 과대 납폭을 노린다고 하한가 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진짜로 이제 분 차트로 보는 거죠. 1분봉 차트나 3분봉 차트로 봐가지고 좀 짧게 먹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까지 20% 넘게 과대 납폭이 나오는데도 수급이 전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들도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지금 뭐 별다른 뭐 그렇게 큰 악재로 인해서 20% 넘게까지 빠지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락 부분들이 진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거래일이나 다다음 거래일 정도에 봐가지고 누리플렉스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았다 싶으면 그때는 일단은 뭐 수익을 큰 폭으로 보기보다는 좀 탈출하려는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겠죠. 그 외적으로 신규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누리플렉스에 굳이 접근하지만 다른 종목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리플렉스와 만만찮게 지금 DSNL에서도 낙폭이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3% 넘는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5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주가 흐름이 좀 막막할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에서 사실 중요한 게 그냥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권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입금을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건비로만 나가면 이것도 악재예요. 근데 뭔가 시설 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거나 뭐 신사업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유상증자 쪽에서 제일 좀 좋게 평가받는 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회사에서 지분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수의 약간 지분을 확대하면서 인수권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 나온 게 이제 3자 배정이 JS 해운에서 네. 이제 유상증자 금액을 12월 26일까지 납부를 하기로 공시가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미납이 되면서 유상증자가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수록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상장 적정석 실사 검사가 들어간 이후에 감자도 2번 이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힘드신 이거 같은 경우 마이너스 3%에 만약에 거래 정지를 당했어도 감자 2번 정도 맞으면 거의 95%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폭의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철회 이슈가 나와서 좀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관리 종목으로 애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좀 시가총액도 낮은 종목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시가총액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나라는 원론적인 좀 의문이 있고요. 또 이 시간을 들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초에는 항상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즌에 접근하시는 종목군들은 적자가 뭐 4년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 4년 이상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권 쪽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피하시는 게 좋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코스닥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상장 폐지 관련된 그 적적성 실사 검사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 그런 거 영향이 있는지 좀 선제적으로 반드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짚어드린 종목의 경우에 상장 폐지 이슈가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는 야놀자 관련주들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훈풍이 불었다가 잠깐 쉬어가나 싶더니 다시 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팀장님. 야놀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내년에 오히려 더 관심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지금 어차피 이제 야놀자 관련주들도 일전에 상반기 때 움직일 때도 리오프닝 세트로 좀 많이 묶여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고금리 부분들이 기조가 완화가 되고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 부분들이 다시 좀 증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저는 주가에서 아직 빠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야놀자 관련주의 그랜디언트 같은 경우로 좀 대장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져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야놀자 관련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 중에 점유율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놀자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일단 내년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방한 외국인 숫자 부분들이 계속 증가는 해주고 있지만 돈을 많이 안 쓴다. 옛날처럼 유커들이 돈을 많이 안 쓴다. 이런 이슈들도 많긴 하지만 결국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외국에 대한 수요 부분들, 여행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이 올해 상반기, 중반기 때까지는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다가 하반기부터는 아예 기대감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놀자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많은 관심이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나 아니 2차 전지 쪽이나 로봇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지 리오프닝 쪽을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보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한 차례 펌핑이 저는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저가를 노리면서 좀 전방산업 제외하고는 리오프닝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핀테크 쪽에 관련한 기업들, 이제 키오스크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저는 계속해서 좀 집중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야놀자를 지금 따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장기 이평 좀 아래쪽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6개월선을 만약에 이탈을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차례 2년선까지는 펌핑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지금은 안 몰릴 때는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더 좋겠다라고 전망을 전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앞서서 좀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본부장님. 네.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좀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부품주 쪽부터 바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완성차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싸다라는 부분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PER, PBR 상당히 좀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닥권에서 사실 1차 시세가 나오고 1차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투자를 하실 때 부품주를 투자하실 때 좀 중요한 거는 그 특정 뭐 부분에 많이 쏠리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전기차로 전환이 되더라도 사실 타격을 받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샤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바뀌어도 차체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점유율 자체도 상당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종목군, 뭐 시총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작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종목군들이 주요 완성차 대비했을 때 한 2배에서 2.5배, 많게는 3배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었던 과거의 전례가 있는데 지금 기아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서현이나 뭐 화신, SL 같은 종목군들이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 괴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아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6월, 7월 달 자동차 부품들이 정말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의 고점을 찍었을 때 라인까지 올라가 있어. 오히려 그 라인을 뚫었거든요. 근데 아직 부품주들이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완성차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런 종목군들이 후발로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좀 강세 흐름이 관찰되는데 전기차도 계속해서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테슬라도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모델에 대한 가격들을 대거 낮추면서 결국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굉장히 좀 모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되려면 결국엔 자율주행을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험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운전자가 손을 떼게 됐을 때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 과실 책임을 과연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차를 제작한 이런 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차주로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사실 속도 쪽에서 계속 제동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시기를 뒤로 늦춘 것도 결국엔 이 보험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네.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지금 전기차 충전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엔 시스템적으로는 자율주행까지도 테슬라가 좀 주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뭐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뭐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네. 토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도 조금 핫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납품 비중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섹터로 조금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을 좀 오랜 기간 공부를 해보시면요. 이 기업은 자기가 다 하려 그러지 이렇게 외주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마 좀 빠르게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제 뭐 나무가라든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모델 쪽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대표성이 있는 기업들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면 순환매를 노리시기보다는 그 오히려 차라리 자동차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자율주행 그리고 뭐 전기차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오늘 시장에서는 모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팀장님? 사실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나왔던 부분들이 판가라 우려, 네. 그리고 뭐 리튬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불확실성은 여전히 저는 내년 가서도 공존은 계속 할 거예요. IRA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EV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원계 쪽에서도 배터리 수요가 계속 둔화 현상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을 상방으로 끌어올려 줄 만한 모멘텀이 일단 좀 부재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큰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PECO 부분들의 조약 발표, 조약 계약 발표 이 부분들이 일단은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큰 2차 전지 쪽의 불확실성은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단 이 부분들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를 강하게 다시 반등으로 네. 만들어주기까지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결국에 EV에 대한 수요도 둔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동반적으로 리튬 가격도 다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네. 되거든요. 리튬 가도 다시 위로 올라와 줘야만이 뭐 광물주들 위주로도 해서 그렇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장비 업체들이나 뭐 전고체 그리고 이제 뭐 분린막이라든지 뭐 양극재, 육재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지금 움직여줄 수 있는 밸류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빠진 부분들에서 악재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밸류 매력도가 크게 와닿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가격에서도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정도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더 그러니까 내려가야 아직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더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공매도 금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 부분들이 아직은 적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는 잡아준 상황이죠. 네. 브레이크는 잡아줬는데 사실 지금 보합권을 계속 유지해주고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도 생각보다 상방으로 많이 못 올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딱히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없는 거죠. 재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뭐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이 공존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단락 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저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 올해만큼 가기는 내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들은 좀 들어오겠죠.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뭐 앞전에 진짜 신고가 랠리를 뭐 이어갔듯이 2차 전지가 그렇게까지 광풍 사이클이 들어오기까지는 저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을 되게 싫어합니다. 2차 전지 이런 그렇죠. 쪽을 되게 네.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당연히 네. 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2차 전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지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뭐 대통령 당선이 된다라는 뭐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뭐 결정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2차 전지 쪽에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바닥은 잡혔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불확실성인 공전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좀 강하게 네. 트라이를 시켜줄 만한 주가 업사이드 부분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그냥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고 지금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규분들이 굳이 2차 전지 쪽에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굳이 매수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이 사실 있었잖아요.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의 이슈 때문에 좀 잡음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이슈로 해서 2차 전지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본부장님? 뭐 지금 이제 뭐 이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수수색까지는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라고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또 환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뭐 반드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미뤄질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속 선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좀 가파른 성장 시나리오를 좀 그린 부분에서의 네. 약간의 좀 진통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P와 Q단에서의 뭔가 업황이 턴이 되는 것들이 가시화가 돼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물론 2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 100만 원대 이상에서 정말 많은 손바뀜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존에 뭐 굉장히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네. 거의 절반 이상 쪽은 위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의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섹터가 산업이 정말 엄청나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온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네. 한 학기 다니고 이제 방학하고 하면 그게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세상이 그렇게까지 크게 막 엄청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넓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만 좀 포커스를 잡으시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또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뭐 비트코인이 내년에 반감기를 맞이한다라는 소식도 있으면서 좀 훈풍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네.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부수적인 부분들이 뭐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본다기보다는 일단 비트코인의 대형 이벤트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만약 블록체인 쪽에 대한 비트코인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후발 수급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내년 1월 정도면은 ETF에 대한 승인이 일단은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TF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비트코인 쪽에 대한 재료는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뭐 44K까지 갔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 거다. 네. 아니 뭐 ETF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양쪽으로는 반영을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열어줄 수 있는 여건들은 일단 저는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ETF에 대한 재료가 일단은 나와주고 나서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한 차례 좀 조정은 나오겠죠. 근데 다만 지금 조정폭을 보게 되면은 41K, 40K는 절대 깨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지금 40K까지 깨지 않는다는 것은 아래쪽에서 거래소에 지금 매수 입금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이 받쳐주는 게 계속 위쪽으로 레벨업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더 열려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래에서 잡으려고 지금 호가는 계속 걸어두고 있지만 안 걸리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쪽에 대한 뭐 보고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은 보통 비트코인이 굉장한 상승폭이 퍼포먼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크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만약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고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서 투심이 다시 붙기까지 다소 어렵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도 가상화폐 관련주 좀 기피를 하겠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중장기평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2년선 돌파해주고 이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평이라서 이격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6개월 선이 또 2년선 따라서 골든 크로스를 내려고 계속 위쪽으로 또 이격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저는 펌핑이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뭐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더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ETF 이후로 한번 눌릴 수는 있습니다. 조정폭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반감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재료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상자산의 흐름에 따라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카테고리 살짝은 다를 수 있지만 ST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각 투자에 대해서 1호선을 인가를 하면서 새로운 결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바라볼 만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STO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호 결제에 관련된 네. 부분에서 이슈가 있지만 4월 달에 장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나왔고 1호 투자였던 호박도 청약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좀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일주일 만에 좀 얘기가 바뀐 게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한우 같은 경우는 소유자에 대한 이런 뭐 권리를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뭐 배제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STO를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한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권 이 여야가 이제 합치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양도세를 낮춘 대신에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양도세를 틀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사 부분에서 좀 핵심 캐시카우였던 이런 증권 거래세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거의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과연 어떤 걸로 메울 것이냐? 이제 뭐 조각 투자라든지 뭐 STO 이런 걸로 메울 확률이 높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HTS를 잘 켜보시면요, 있습니다. 조각 투자의 이 모바일 MTS라든지 보시면 탭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MTS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아마 그런 이제 거래 대금에 대한 이런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장착이 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TO 쪽 같은 경우 일단 현물이 있잖아요. 현물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CBDC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물체가 없는 형체가 없는 물론 당연히 그 안에 이런 블록체인이라든 이런 기술 다 있는 거지만 그런 현물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미 뭐 부동산 조각 투자라든지 뭐 이런 또 뮤지컬 같은 음원 쪽도 그렇고요. 이런 조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잘 진행이 됐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증권신고서가
성공하고 그 부분에서 명확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STO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TO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올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내년 장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봐야 할 텐데 내년 초반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팀장님? 저는 일단 뭐 증시가 항상 1월 되면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이 네. 일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이 일단 힘입어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길목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그간 좀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금 좀 상방으로 열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또 그만큼 이제 성장주 밸류 쪽에 이제 뭐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 제외하고는 바이오도 많이 못 올라갔고요. 반도체도 2차 전지 상승 대비하면 아직 많이 못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크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위쪽에서 버텨준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도 당연히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전방 산업이 결국엔 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IT 산업들이 결국에 가준다 하게 되면은 시장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1월 같은 경우는 1월 효과 부분들을 저는 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 좀 이러한 흐름들 뭐 변동성이 크진 않겠죠. 위로 올릴 수 있는 등락폭이 크진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특정 종목 중소형주 위주로도 많이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돈은 굉장히 잘 버는데 뭐 PBR이나 PER이 굉장히 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본부장님이 자동차 얘기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부품주들은 저도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들 같은 경우 특히 상반기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화신이나 성화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지금 밸류가 일단 좀 안정화, 매력도 있는 구간들까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특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론은 실적이 좋고 PBR, PER 싸고 지금 밸류 매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 수급이 계속 좀 잡히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1월에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1월 증시 효과, 1월 효과가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동의하실까요? 네, 저는 뭐 상저하고를 상고하저를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저, 네. 네, 특히나 이제 1, 2, 3월 달이 좀 피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 이유가 일단은 1, 2, 3월 달에 조금 이런 1월 효과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굉장히 증폭될 시기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울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네.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가 좀 덜 나오더라도 기대감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 2분기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선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대선이 있을 때는 나스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올라간다는 거고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추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방이 굉장히 좀 탄탄할 텐데 그게 끝났을 때가 이제 좀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올랐을 때보단 떨어졌을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장은 굉장히 잘 가지만 우리 장이 못 쫓아갔었던 과거 전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저는 상반기가 굉장히 핫하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4월부터는 또 매매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나기 어려운 시기이기 네.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1, 2, 3월 달에 좀 집중 매매를 하시고 4월 달부터는 좀 현금화를 하시면서 뭐 채권가의 포트폴리오 재정을 하신다거나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증시 상고하저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로 볼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네.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일단 큐렉스는 일단 내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큐렉스 같은 경우도 뭐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들이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도 지금 의료 로봇 판매 대수가 이미 전년도로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해외 인지도도 많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고 수출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인지도가 바탕이 됐던 한 해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은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들이 더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AI도 그렇고 의료 쪽에 대한 의료 로봇들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저는 보급화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병원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보급률이 생각보다 탄력적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 쪽처럼 이게 병원 쪽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좋은 좋은 국가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픈 사람들은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다 나오다시피 결국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실버 시대 부분들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질병에 대한 발병률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의료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는 굉장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사 수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수술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이게 어떤 뭐 이제 스트레스나 컨디션 부분들에 따라서 의료 사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결국 데이터의 입력값에 맞게끔 로봇이 움직여서 뭐 수술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아직도 저는 의료 시장의 초입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오히려 큐렉소 같은 경우가 수출력이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볼 때 큐렉소를 저는 일단은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큐렉소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상방을 돌파를 해주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분할로 모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는 밸류로만 환산을 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으셔도 되시고요. 일단은 지금 2차적인 분할 매수의 관점을 잡는다게 되면 14,700원대. 여기를 저는 2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잡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손절가 같은 경우 13,000원대를 좀 마지막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목표가 같은 경우 전고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전고 라인까지 충분하게 본다게 되면 한 25,750원 최고가 기준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저는 좀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탑픽 종목 큐렉소로 짚어주고 전략까지 전해주셨고요. 이번엔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이 궁금하네요. 네, 저는 묵직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계의 TSM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공장까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대 초반까지 이제 8공장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 뭐 25년, 26년 가면서 이제 5공장, 6공장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 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는 만큼 이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무래도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보다는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당 부분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상당히 좀 많은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상당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거기에 따른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네. 거고요. 또 ADC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ADC 같은 경우는 7에서 한 10년 정도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계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추가 수주도 좀 원활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 24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네. 승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선증설 후수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모멘텀들이 터져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의 그런 성과를 좀 보게 됐을 때 사실 CDMO 업체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만 실적이 좋아졌어요. 나머지는 다 박살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ER, PBR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메리트, 금리 인하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증설 나오면서 앞으로의 이런 수주가 많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토픽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좀 가격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뭐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73만 원대부터 75만 원 사이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1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증권사 리포트들도 한 100만 원대 정도로 네.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에 좀 3년 동안 우리나라 쉬었고 미국장에서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랠리가 나온다면은 뭐 100만 원대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6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네. 만약에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전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탑픽으로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